17세기 초 암스테르담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한 주식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그 어디에도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리가 없다라는 당대의 한 기록이 보여주듯이 시민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회사의 배당금은 어떻게 지급될지, 동방에서의 무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하는 시민들에게는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할 때 회사의 규정에 회사의 회계 책임자의 관할 하에 지분의 양도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존재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A와 B 모두 동인도 회사의 건물로 가서 회사 직원 앞에서 거래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을 하고 나면 회계를 맡은 직원은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사를 다시 불러와서 상사의 서명 또한 받아야 했고, 그 이후에야 주주 명단에 새로 주주가 된 B의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바쁜 시민들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매번 동인도 회사의 건물까지 가야 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곧 이런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는 바로 몇십 년 전부터 암스테르담에서 농작물을 두고 이뤄진 선물 거래를 주식에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선물 거래는 농작물의 수확이 이뤄지기 전 양 거래 당사자가 수확이 이뤄진 후 농작물을 특정한 가격에 거래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렇게 할 경우 실제로 수확이 이뤄진 후에는 수확의 결과에 따라 손해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이런 방식을 동인도 회사의 주식에도 적용해서 기존의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A가 B에게 1년 후에 특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겠다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현재 시점에서 100이라는 가격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B는 A에게 1년 후에 110이라는 가격에 이 주식을 사겠다는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장 주식의 양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불편하게 동인도 회사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 동인도 회사의 주식 가격이 110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동인도 회사의 건물로 가서 주식의 양도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불편한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냥 미리 약속한 110과 실제 가격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서로 지불하고 거래를 끝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번 동인도 회사의 건물까지 가서 회사의 직원을 불러내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 후의 가격을 미리 거래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거래하는 사람에 따라 물론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의 1년 금리인 7.5%였다고 전해집니다. 즉 현재 가격이 100이라면 1년 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07.5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호재나 악재를 예상하여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 방식을 일반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1605년까지 고위 간부로 일하다가 퇴직한 이삭 르메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 르메어는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분쟁을 겪었고, 그 결과 회사,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과 각종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인도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직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르메어는 몇 년 후 동인도 회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할 동료 9명을 구한 후에 함께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앞에서 말한 방식을 통해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르메어는 이전까지 회사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면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들로 하여금 회사의 악재가 퍼지도록 만듭니다. 르메어 본인이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량의 매도와 악재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터지면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이들은 미리 약속한 가격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의 차익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동인도 회사의 주식 지분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거래 방식은 어디까지나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었는데, 르메어와 그 일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주식을 이런 식으로 판매한 후 1년 후에 떨어진 가격의 주식을 다시 사서 이를 메꾼 것입니다. 네이키드 숏셀링,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르메어의 이런 전략은 동인도 회사의 운영진을 크게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규정상으로 회사의 고위 간부들은 스스로 최소한 6천 휠런이라는 큰 돈을 회사에 직접 투자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경우 이들은 당장 자신의 재산에서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당시 한여의 일당이 50센트였으니 6천 휠런은 한여의 12,000일, 대략 32년에 해당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 당국에 주식에 대한 선물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회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르메어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던 것은 동인도 회사에 소소하게 투자하고 있던 암스테르담의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르메어에도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해결책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매번 동인도 회사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회사가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이었습니다. 한편 르메어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논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의 무역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며 무역 도중 좌초된 배들도 많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배 건설도 생각보다 진척이 더디다는 것이었습니다. 르메어는 동인도 회사가 이런 악재들로 인해 어차피 떨어질 주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도 르메어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결국 1610년 2월 27일 네덜란드의 법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 처음이었으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역시 역사상 처음이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르메어와 그의 동료들은 미래에 더 이상 이전의 전략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당장의 걱정 한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신들이 맺었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래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 다 들통나면서 아무도 자신들이 퍼뜨리는 악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인도 회사의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아직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매했던 이들은 어떻게든 주식을 다시 사와서 이를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르메어의 무차입 공매도는 많은 폐해를 남긴 채 네덜란드에서 금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인 영향은 남겼습니다. 바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반 투자자들의 비판적 관심이었습니다. 르메어가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동인도 회사의 잘못된 운영에 관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회사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할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입니다. 물론 17세기 초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주주의 권한이 어디에 이르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은 많은 경우 회사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 불만이 많았던 것은 동인도 회사가 동방 지역에서 무역보다는 군사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출범부터 네덜란드의 정부 승인 하에 동방에서 네덜란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회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일반 주주들은 동인도 회사가 무역에 집중하면서 동인도 회사라는 한 회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했지만, 정부 관료들은 동인도 회사가 동방에서 네덜란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기나 군사활동에 돈을 투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커졌던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주주들 사이에서는 점점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퍼뜨렸던 팜플렛을 보면 회사의 직원들은 동방에서 들어오는 소식 중 주가에 관련된 것들을 자신들만 알고 있다가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회사에 편지를 보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간부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거나 주주들이 직접 간부들의 일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었는데, 주주들이 뽑은 자신들의 대표자가 주기적으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거나 회계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주가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대표자들을 회사 측이 포섭해서 자신이 본 회계 정보를 숨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에서는 각종 우여곡절 끝에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대 제국의 형태로 통일되기 직전의 독일은 경제적으로 격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각종 공장들이 급속도로 건설되고 있었고, 시골에서는 도시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1850년부터 1870년 사이에 독일의 도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50%까지 증가했고 어떤 도시들은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대급부로 도시 빈민층이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헐값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임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독일 중에서도 뮌헨 인근 지역에는 한 가지 특이한 입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슈피츠헤더라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물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슈피츠헤더는 사실 본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1832년 영국 배우였던 부모의 딸로 태어난 그는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육을 받은 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국 배우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독일 말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극단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피츠헤더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50굴덴이라는 나름의 큰 금액을 매월 용돈으로 받기는 했지만 이는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숙박비를 지불하기에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슈피츠헤더는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뮌헨 인근의 아우라는 지역에 사는 한 목수 부부를 알고 있었던 그는 부부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100굴덴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100굴덴은 당시 부부가 평생 모았던 모든 돈이었는데 슈피츠헤더는 자신에게 이 금액을 3개월 동안 빌려줄 경우 매월 10%인 10굴덴, 3개월 동안 총 30굴덴을 이자로 더해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피츠헤더가 영국 배우로 일을 했다고 언급되었는데 목수 부부에게 이 믿기 힘든 제안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슈피츠헤더는 자신이 배운 모든 연기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매월 10%는 당시의 기준으로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였기 때문입니다. 슈피츠헤더는 이뿐만 아니라 신뢰를 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2개월치의 이자, 즉 20굴덴을 즉시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목수 부부로부터 2개월치의 이자를 제외한 80굴덴을 받은 슈피츠헤더는 우선 호텔 비용을 지급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진 빚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문제는 2개월 후 애초에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였는데 슈피츠헤더는 목수 부부에게 부부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수 부부는 이미 2개월치의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슈피츠헤더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슈피츠헤더를 믿을만한 사업가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이후 목수 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우 지역에는 슈피츠헤더에 관한 소문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목수 부부와 같은 수공업자나 소규모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들은 슈피츠헤더에게 자신들이 저축해온 돈을 맡겼습니다. 슈피츠헤더는 모두에게 3개월 기한, 월 10%의 이자로 돈을 빌렸고 이를 통해 일종의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수 부부와 같이 초기의 투자자들은 심지어 슈피츠헤더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그 금액을 다시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슈피츠헤더에 관한 소문은 수공업자들을 넘어서서 뮌헨 인근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슈피츠헤더는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들에게 원금의 5%를 수수료로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만 5만 굴덴이 새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목수 부부에게 빌린 돈이 100굴덴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뮌헨 지역에서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수가 총 4만 명이 넘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이 힘든 일을 그만두고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맡기고 쉬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뮌헨 지역에 있던 기존의 은행이 슈피츠헤더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은행에 맡겼던 돈을 빼서 슈피츠헤더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슈피츠헤더는 새로 들어오는 돈을 통해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은 물론 자신이 애초에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이유인 사치스러운 생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슈피츠헤더의 행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뮌헨의 한 신문은 슈피츠헤더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막상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들로부터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원금은 물론 매월 10%, 3개월 동안 총 30%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슈피츠헤더는 나중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물건도 담보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내던 호텔에 담보를 모두 보관할 수 없어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창고를 사용하기까지 했고 이제 슈피츠헤더가 관리하는 총 금액은 180만 굴덴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를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던 바이에른의 내무부가 1872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슈피체더의 사업에서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먼저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슈피체더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관들이 숙소에 들이닥치자 슈피체더는 돈을 달라고 몰려든 군중들 사이로 숨어 가까스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체포된 그는 회계장부 조작으로 3년 8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했지만, 그에게 돈을 맡긴 약 3만 명의 피해자들은 총 3,800만 굴덴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약 4억 유로, 하나로는 약 5천억이라고 평가됩니다. 1869년부터 단 3년 안에 별도의 홍보 없이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시 뮌헨 인근의 사람들 사이에서 슈피체더의 사업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면서 나중에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던 이는 어째서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업에 돈을 맡겼냐는 질문에 위쪽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황제도 생겼는데 우리 뮌헨 사람들에게 슈피체더 한 명쯤 생기는 게 대수였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슈피체더 사기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동시에 독일이 정치적으로는 막 통일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낯선 이를 암스테르담 거리로 데려간 다음 그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투기꾼들 사이에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암스테르담에는 그 어디에도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는 악수를 통해 이뤄지고, 악수 뒤에는 고함이, 고함 뒤에는 모욕이, 모욕 뒤에는 더 많은 모욕과 고함이 뒤따른다. 1688년 암스테르담의 풍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1688년의 기록이 남겨진 시점에서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8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은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602년 4월 31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디르크 판 오스의 자택에서는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날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회계를 맡은 직원은 지난 몇 주간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람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을 장부에 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 정신없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디르크 판 오스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녀의 일당은 하루 50센트였는데 하녀는 며칠 동안 갈팡질팡 고민을 거듭한 끝에 100휠던 곧 2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하녀의 마지막 결정과 함께 총 1143명의 투자자들이 650만 휠던, 오늘날의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화 1500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첫 사업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에서 직접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돈의 일부를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자체는 비록 원시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이미 유럽의 중세 시기부터 존재했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례가 새로웠던 것은 마치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최초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인도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모아 회사가 출범했는데 막상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 이 회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는 다르게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이제 막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고 있던 네덜란드 그 자체에 대한 투자라는 심리도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막연하게 회사의 미래와 네덜란드의 미래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투자를 결정한 경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일단 20년 정도 후인 1623년까지 존재할 예정이었고, 1623년 시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실제로는 200년 가까이 지속되지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20년의 시간도 투자한 것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20년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는 10년 후인 1612년 사업의 진행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발표하고, 이때 회사의 사업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놨었습니다.
문제는 10년의 시간도 너무 길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회사 측은 회사의 회계 책임자의 관할 하에 지분의 양도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처럼 회사의 일정 지분을 최초의 투자 시점 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1년 후인 1603년 4월 3일, 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3,000 휠던의 지분을 약 6%의 웃돈을 주고 판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회사의 지분이 주라는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는 최초의 가격을 100으로 설정한 지수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상인이 자신의 지분 3,000 휠던을 팔 때는 대략 106의 지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6%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몇 초 만에도 거래가 뚝딱 이루어지는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지분의 거래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회사의 규정에서 회사의 회계 책임자의 관할 하에 라는 조건이 보여주듯이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지분을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함께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건물로 가서 회사의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을 남겨야 했던 것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평소에 어떠한 증명서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회사의 장부에만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동인도 회사로 직접 가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암스테르담 인근의 레이덴에 사는 앙투안느 랭페러라는 인물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때문에 랭페러를 위해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조카가 일종의 브로커, 즉 중개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608년 동인도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랭페러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카는 이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단순히 친척 어른을 위한 호의로 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중개인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카 역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카가 삼촌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삼촌이 실제로 회사의 지분을 사야만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에 조카는 끊임없이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1608년 12월 10일 조카는 지금 가격이 낮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만약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서 거래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추천하긴 했지만 그러나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몇 달간의 편지에도 제 의견에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계속 급격하게 오를 것입니다. 만약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급격히 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지금 지수는 132에서 133 사이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며 삼촌의 매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랭페러는 조카의 말에 설득당해 3,000 휠던으로 회사의 지분을 지수 134보다는 낮은 매수가에 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조카는 130의 지수의 거래를 성사시켰고 조카는 30 휠던, 즉 1%의 수수료를 삼촌에게 청구해 이를 지불받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킨 후 랭페러는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조카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위에서 나온 편지의 내용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랭페러는 물론 그의 조카도 정작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측만 했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큰 수익을 거둘 것이며 왜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한동안은 암스테르담의 시장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정보들을 삼촌에게 열심히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머지않아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도 포함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전쟁은 악재, 종전 및 휴전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는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의 한 경선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을 일방적으로 나눠 가진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전쟁 중일 때는 네덜란드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 조약을 애초에 무시할 수 있었지만 휴전이 이뤄질 경우 휴전의 조건에 따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자체가 제한을 받을 확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방에서의 무역이 잘 되고 있는지 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랭페러는 조카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열심히 정보를 구해다 준 랭페러의 조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딴청을 부리게 됩니다. 이는 삼촌이 추가 매수나 매도 없이 정보만 계속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조카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수료도 받지 못한 채 정보를 구하기 위해 수고만 더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방과의 무역에 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요구하시는군요 라는 편지 내용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대부분은 주식 가격 상승 이외에도 회사에서 나올 배당금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 투자금을 모집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의 규정상으로 동방과의 무역에서 초기 투자금의 5%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실어왔을 때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막상 무역이 시작되자 회사는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명분으로 배당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회사가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이 시점대까지만 해도 배당금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주주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등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국 최초의 투자가 이뤄진 지 7년이 넘은 1609년 4월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 즉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통해서 가져온 향신료인 육두구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 육두구를 당장 배당금으로 지급받거나 이를 받지 않고 기약이 없는 미래에 현금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주들의 걱정거리를 더해주는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배당금을 현물로 지급한 이전의 사례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조금 전에 배당금을 후추로 지급했던 한 회사가 있었는데 후추를 받은 주주들이 이를 모두 팔려고 하자 시장에 후추 공급이 넘쳐나면서 일시적으로 후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주주들은 원래 받아야 하는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만족해야만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랭페러 역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의 조카는 육두구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육두구를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랭페러는 육두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미래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의 조카가 1612년 사망했기 때문에 이후 랭페러가 어떠한 가격의 주식을 판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에서는 오늘날의 주식 거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녀에서 부유한 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부를 쌓을 생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은 컸지만 큰 손해를 보는 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각종 옵션, 선물, 일반적인 공매도는 물론 무차입 공매도까지 암스테르담의 거리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암스테르담 일반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1904년 10월 1일, 현재 독일의 부퍼탈이라는 도시에서는 시끌벅적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 초반에는 대규모 음악가들까지 동원되어 공연을 열었고 자리가 무르익자 시장까지 나서서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제국의 황제인 빌헬름 2세까지 베를린에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이 축제를 벌인 이유는 폰데어 하이트라는 이름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은행이 창사 15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유럽에서 18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여러 은행가 가문들의 흥망성쇠와 그 안에 속한 각 가문 구성원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열망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가 열릴 무렵 독일의 가장 규모가 큰 500개의 기업 중 약 4분의 1이 은행이었지만 이들 중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 흥망성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시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폰데어 하이트 은행은 어떻게 150년 전, 즉 1754년에 창립되었을까요? 이해 시작 부분에 언급되었던 부퍼탈이라는 지역에서 케어스텐이라는 가문의 형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이들은 은행이 아니라 무역에 종사했는데 각종 면이나 비누, 커피, 설탕과 같은 식민지 상품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버지와는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전의 사업을 진행할 때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진행했었는데 아들들은 이와는 다르게 약속어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약속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속받는 어음을 통해 형제는 보다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이 아주 크게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통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형제는 상품을 파는 행위보다 현금과 어음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보다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1770년대부터 환전과 어음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은행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메디치나 푸고 가문을 비롯한 은행가들이 있었지만 이제 유럽 외부 식민지와의 무역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의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케어스텐 형제 말고도 유럽 대륙 곳곳에서 은행가 가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케어스텐 형제를 비롯한 유럽의 은행가들은 이 시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철저하게 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과 사업을 벌일 때는 가족 중 한 명을 보내 책임을 지게 했으며 결혼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가문과만 진행했습니다. 많은 경우 부유하기는 하지만 자식이 딸밖에 없는 가문과의 결혼이 선호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은행가 가문의 대부분은 유대계에 속했는데 이는 이들이 유럽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같은 유대인끼리의 결속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은행가 가문들끼리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서로를 도왔고 이는 외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곧 부유한 은행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방식이 가지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왕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을 자식이 무능하거나 혹은 자식 자체가 없는 경우 사업이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케어스텐 가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8세기 말에 유일한 아들이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딸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결혼 상대를 물색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다니엘 하이니 폰테어 하이트라는 인물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빵사의 아들이었지만 2개의 은행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끈질기고 야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유연함을 발휘할 줄 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 이후 이런 유연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수완을 증명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프랑스한테 점령을 당했을 때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파리 은행들과 사업을 시작했고 나폴레옹의 측근들을 자신의 숙소에서 머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뒤에서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미국에서 밀수해온 면을 거래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하고 독일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에는 프로이센 왕실에 접근해 왕족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3명의 아들을 각각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으로 파견해 그곳의 은행들과 일하게 하면서 교육을 받게 했고 1827년에는 은행의 공식 이름을 폰데 화이트 케어스텐과 아들들로 바꿨습니다. 한편 이 은행의 사업은 19세기 초중반 독일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철도 사업이 매우 중요했는데 폰데 화이트는 부포탈과 루르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진행된 첫 철도 사업 중 하나였는데 당연히 결과적으로 매우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도 사업 이외에도 증기선이나 광산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1840년대에 이르면 독일 지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 독일 지역 은행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종교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막대하게 축적한 부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매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것이 종교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독일 여러 지역에 빈민구호를 위한 기관을 만든 것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은행가들은 사업적으로는 빈민층과 접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재산의 규모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사람이 은행 계좌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직업이 없는 사람은 물론 가난한 노동자도 은행을 방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를 보면 노동자 가문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임금의 70%를 감자, 우유 및 빵과 같은 식량을 사는 데 지출했고 나머지 20%로는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10% 남는 돈으로는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난방을 쓰거나 옷을 샀습니다. 이미 나폴레옹과의 전쟁 및 산업화를 통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폰데 화이트를 비롯한 당시 은행가들의 사업은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 전체에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경제가 경색되었고 유대계 은행들은 서로 급한 곳끼리 돈을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폰데 화이트 가문에게는 이것이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프로이센 왕이 혁명 진압 후 내각을 개편하면서 새로 만든 무역, 사업 및 공공사업부 장관 자리에 다니엘 하이니 폰데 화이트의 아들 아우구스트를 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우체국과 화폐 체계를 통일했습니다. 이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그를 돈줄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산업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폰데 화이트 은행은 철도나 광산뿐만 아니라 여러 대형 주식회사에 관한 투자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관리하는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독일 제국의 주요한 자리를 맡으면서 핵심 권력층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은행사업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가문 인사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사업 초기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시인 부포탈에서의 소박한 삶이 아니라 제국의 수도인 베를린의 호화로운 저택에 살게 되었고 화려한 회식과 행사가 끊이지 않고 열렸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이들의 회식에 초대되었을 만큼 독일의 저명한 인사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은행가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은행이 얼마나 튼실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의 정보를 통해 이익이 될 만한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은행가들이 큰 부를 쌓았지만 이들 대부분에게는 한 가지 충족되지 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 상승을 향한 열망이었는데 폰데 화이트 가문은 가족 구성원이 장관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족 칭호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많은 은행가들은 수백만 마르크를 지불하면서 귀족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빈민 구호를 위해 노력했던 초기 은행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 독일의 은행가들은 베를린의 부촌에서 자기들끼리 거주하면서 일종의 평행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독일 그리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던 유럽 대륙 전반에서 사회적으로 은행가 및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은행가들을 노동자 계급의 적이라고 규정했고 반대로 극우주의자들은 유대인을 민족의 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산업화가 초기 과정을 지나 점차 고도로 발전하면서 한 가문에 의해 운영되는 은행은 점차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분야나 지역도 다각화되었고 이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문의 인사들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은행들이 창립 가문의 지배를 벗어나 주식회사 형태로의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창립 150주년 행사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신문이 보도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사설은행이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에 의해 흡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폰데 화이트 은행 역시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1912년에 보다 큰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에 흡수되었습니다. 한편 2년 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은행가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전의 사치스러운 삶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나치 및 반유대주의의 득세,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폰데 화이트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은행에 흡수되긴 했지만 1943년까지는 가문의 인사가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이름만 남아있다가 독일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코메르츠방크에 인수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코메르츠방크가 이 지분을 방크하우스 폰데 화이트라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스마트업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은 1754년부터 이어진 핀테크이니 250년이 넘는 기간에 얽히고 설킨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공산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산권이 경제적인 문제, 특히 계획경제의 치명적 문제로 인해 무너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롭고 자기의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계획대로 경제가 운영되다 보니 곳곳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동독의 사례를 통해서 구공산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1년 동독에서는 에리시 호네커가 서기장으로서 새로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권력투쟁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가 가장 먼저 인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그는 인민들이 더 이상 물자가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인민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저렴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네커는 취임 후 처음 몇 년 동안 기본적인 임금과 연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은 줄였으며 휴가기간 또한 늘렸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고 아이를 낳을 경우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1년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의료시설 또한 곳곳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호네커는 취임 후 초기까지만 해도 동독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중에서 호네커가 특히 관심을 쏟은 것은 주거 정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주택이 파괴된 이후 동독 지역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네커가 취임한 시점에는 약 160만 채의 주택이 계획한 것보다 늦게 지어지거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중 39% 정도만이 욕실을 가지고 있었고 36%만이 실내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한 난방시설의 경우에도 많은 가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6%의 가구만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네커는 1990년까지 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300만 가구에게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듯이 일관된 형태의 주택을 조립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등장하는 주택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호네커는 이를 동독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이를 처음 접한 동독 시민들은 이 건물이 마치 노동자 수납장과 같이 생겼다고 자조적으로 말했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기존 주거지보다 나은 조건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로 전국에 이런 건물을 보급하면서 건축을 위한 물자가 급격하게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내에 위치해 있던 건물들은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곳이 생기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었고 정부 주도로 새로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저렴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방치되었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도 더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은 주택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게 유지되었는데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대략 20센트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이보다 당연히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워낙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간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부부를 위해 제공된 비교적 넓은 크기의 집에 살게 된 이들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아이가 독립해 나가더라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공간이 남더라도 같은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이혼한 후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된 이들의 경우에도 다시 헤어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집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생활 물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똑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빵과 같은 식료품에 있어서도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었는데 많은 경우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축에게 사료 대신 빵을 먹이기까지 했는데 빵 가격이 동물의 사료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네커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이런 정책들은 역설적이게도 정확히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주택과 생활 물품에 있어서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너도 나도 이것을 원하게 되었고 곧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남아있는 물건을 일단 쟁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물건이 부족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에는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개인 창고와 냉장고에는 물건이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빵가게가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새벽 4시 반부터 가게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일단 줄을 선 뒤에 다른 이들에게 가게 안에 무엇이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호네커는 이미 취임 후 몇 년 만인 1975년 무엇인가 자신이 애초에 생각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그는 비밀리에 연구자들에게 지금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자문을 맡겼고 연구 결과 만장일치로 부정적인 답변이 채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없을 뿐더러 계속될 경우 정부 자금이 모두 주택 및 생활용품 보조금으로 빠져나가 각종 연구를 비롯한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 정책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네커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네커는 취임하면서 만성적인 주택과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5% 정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서 물건 가격을 싸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연구자들이 지적한 내용, 즉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관료들은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서류들을 조작하거나 조작하지는 않더라도 기준이나 숫자들을 조정하면서 인위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급 부처의 지시를 내릴 때는 목표를 더욱 올려놨습니다. 어떻게든 남아있는 생산 여력을 쥐어짜야 애초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부에서 어떤 해 공급량 5% 증가를 달성해야 하면 하급 부처에 7%를 지시했고 다시 그 하급 부처는 더 하급 부처에 9%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경제는 필수품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휴가지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게 정해졌는데 이 지점에서는 각종 비리가 횡행했습니다. 동독 내의 해변을 비롯한 휴가지는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자리가 남았지만 다른 공산권 외국, 특히 흑해나 쿠바를 비롯한 휴양지는 당 간부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전체의 절반 정도가 휴가라고 하기 어려운 온수가 나오지 않는 일종의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조차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전해 12월 2일까지 정부에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호품에 가까운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1975년 브라질에서 기후 악화로 커피 생산량이 떨어지자 세계적으로 커피 가격이 최고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이렇게 높은 가격의 커피를 파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치커리, 겉겨, 호밀 등의 다른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커피 농도를 낮춰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듣도 보도 못한 커피에 분노했고 동독 정부는 민심을 달래고자 앙골라에서 비밀리에 커피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앙골라에서 그 대가로 군수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커피와 무기를 교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동독의 경제는 호네커의 취임 이후 심각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1988년 호네커는 주택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 즉 30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달성되었음을 자랑했지만 앞서 언급된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는 빈집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기 리스트는 꽉 차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분노를 낳았습니다. 동독을 경험한 사람들은 후에 부족한 바나나나 여행 기회 때문에 동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택 부족으로 인해 동독이 무너졌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호네커는 자신의 공언과는 달리 자신의 1차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셈입니다. 1557년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프랑스를 직접 방문해서 행사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패배한 프랑스의 귀족들과 장군들도 참가해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의 패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펠리페 2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펠리페 2세는 곧 유례없는 크기의 새로운 궁전 겸 수도원을 짓기로 계획하는데 이것이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불리게 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펠리페 2세와 스페인 정부가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전쟁 중에 빚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자 지불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끝에야 전쟁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최측근 중 한 명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신의 뜻이라는 근거로 이 전쟁이 돈이 없이 수행되었음에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는 북프랑스에서의 자축 이후 원래 예정되어 있던 파리로의 진군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펠리페 2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근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군주들이 큰 빚과 그로 인한 이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세 기사들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병이 필요했는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격언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펠리페 2세는 1556년 왕위에 오를 때부터 이미 700만 두카트에 달하는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나마도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일명 신대륙이 발견되고 스페인이 먼저 항해 활동을 벌인 이후 이곳에서 은을 비롯한 귀금속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펠리페 2세가 유럽 곳곳의 자본가들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 자본가들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현금이 아닌 은으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에 기반을 둔 푸거 가문이었고 이탈리아 지역의 많은 은행가들도 스페인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펠리페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이자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의 빚에 대하여 연간 5% 정도의 이자를 장기적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임의대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소한 10%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를 채권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발표는 당시 유럽의 금융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제노바를 비롯한 이탈리아 금융계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곳에 파견된 스페인 관료들은 제노바가 입장을 바꿔 프랑스의 편에 서지는 않을지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은행들 또한 마음대로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스페인 정부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자율이 변경되자 분노한 투자자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펠리페 2세와 새로 협상을 맺고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할 권한을 일시적으로 얻는 조건으로 돈을 더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페인 내에서의 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펠리페 2세의 금융정책을 자문하던 이는 어떠한 돈도 국가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인 1560년 펠리페 2세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다시 한번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났지만 펠리페 2세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신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필리페 2세가 이번에는 이교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와중에 일방적으로 이자율을 5%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스페인 정부의 재정이 너무 파탄난 상황이라 돈을 빌리자마자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자 지불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난 채권자들을 달래고자 펠리페 2세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했고 이번에는 스페인 정부 채권을 팔 권리를 줘버렸습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이 이 권리를 최초로 획득했고 곧 유럽의 나머지 채권자들도 이 권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금융계에서는 스페인의 채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했고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이 과정에서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막대한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지역의 푸거 가문에게는 이 과정이 의심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실제 현금보다 종이상의 돈이 더 많아 보인다고 한 직원이 스페인 정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단기로 진 빚과 장기로 진 빚을 계속 조정하면서 그때그때 이자를 갚고 상황을 넘기는 데 급급했고 따라서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66년 스페인의 통치하에 있던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난 것은 안 그래도 불안한 스페인의 재정 상황에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 불리게 된 이 전쟁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8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스페인 정부의 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네덜란드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돈을 더 빌려야 했고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금과 은의 수출권과 채권의 판매권을 지속적으로 양보해야 했습니다. 16세기 중반과 17세기 초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일명 대항해 시대로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의 해양 국가의 각축전이 펼쳐진 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20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한 명인 페르낭 브로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기를 제노바의 세기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 때문에 자국 내에서의 증세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카탈루냐 지역에서의 증세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은 유입으로 인해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증세까지 요구하자 민심이 파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파탄나버린 재정에 스페인 정부는 1575년 또다시 이자 지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노바의 은행가들은 네덜란드 지역의 스페인 병력에게 자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는 곧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전쟁이 더 이상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제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못한 스페인 용병들은 네덜란드에서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지역을 약탈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무려 7,000명 가까이 학살당하면서 전 유럽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펠리페 2세의 야심이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580년 포르투갈의 왕이 사망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왕국이 통합되었을 때 펠리페 2세가 발행한 기념 주화에는 세상조차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펠리페 2세의 전 지구적 야심 혹은 망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1580년에는 개신교 여성이 통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잉글랜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두가 이름을 들어본 무적 함대를 건설했지만 이 공격은 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만 1000만 두카트의 빚을 더 갚게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의 후임으로 왕이 된 펠리페 3세는 더 악화된 상황에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신대륙에서의 지속적인 은 유입으로 인플레이션도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 이후에는 은 유입도 은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높아진 물가에 비해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전성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에만 스페인 정부가 5차례 더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높아진 물가와 파탄난 재정 상황에서 증세까지 할 때 스페인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카탈루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봐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불만을 품은 이 지역에서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통합되었던 포르투갈 왕국도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 16세기를 영토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인의 전성기라고 본다면 이 확장의 동력, 즉 급격한 재정 소모 안에 전성기의 종말도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인도 회사. 오늘날의 우리는 동인도 회사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영국을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대항해 시대에는 영국 말고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외 팽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발 더 앞서 전성기를 누렸던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네덜란드 땅이 16세기까지도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다가 1648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늦게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존재를 인정받은 네덜란드는 어떻게 잉글랜드나 프랑스보다도 한 발 앞서 해외 팽창을 추진하고 전성기를 누렸을까요? 사실 네덜란드의 해외 식민지 획득은 네덜란드가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펠리페 2세의 영토는 스페인은 물론이고 지금의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부, 아메리카 대륙 중남부, 그리고 동남부 아시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펠리페 2세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펠리페 2세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시 스페인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인 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펠리페 2세는 온 세상조차 충분하지 않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팽창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 살던 일부 사람들은 점차 펠리페 2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강한 가톨릭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펠리페 2세가 현지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억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북쪽 7개 지역이 1581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스페인 왕에 비하면 우리는 코끼리와 싸우는 쥐에 불과했다 라고 기억했을 정도로 힘의 차이가 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미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1585년 스페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봉기를 진압하고자 안트베르펜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상업적으로 유럽 북서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스페인은 이 도시를 재정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바닷가로 나아가는 경로는 차단되었고 도시로 향하는 대부분의 보급도 끊겼습니다. 이런 봉쇄 정책은 정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이주를 야기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안트베르펜을 떠나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향했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공업자와 같은 기술자와 상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파리와 런던에 이어 서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펠리페 2세는 이 무렵 잉글랜드에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1588년 그 유명한 무적함대, 즉 아르마다를 구성했지만 별 소득 없이 피해만 입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스페인의 함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바로 이때 해외로 나갈 기회를 엿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주된 관심은 아메리카보다는 아시아로 향해 있었는데 문제는 희망봉을 돌아 동남아시아로 가는 항해 과정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극비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얀 하위언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인도 고아 지역의 대주교였던 포르투갈인의 서기로 일하면서 이 루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에게 공유해줬고 이들은 1595년 4척의 배를 파견했습니다. 1595년 4월 출발한 이 배들은 알려준 루트대로 항해한 후 다음해 6월 자바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처음 도전한 것이었기에 249명 중 89명만이 살아오는 데 성공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온 상품의 값도 여행 비용을 간신히 상쇄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상처뿐인 성공처럼 보였지만 네덜란드가 계속 해외로의 팽창을 추진한 것에는 역시 스페인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펠리페 3세가 여전히 전쟁 중이었던 네덜란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의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교역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598년에는 22척의 배가 아시아로 향했고 1601년에는 65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문제는 여러 상인 그룹들이 독자적으로 선박을 갖추고 항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중요한 상품이었던 후추를 찾아 나섰는데 일관성 있는 계획 없이 너도 후추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약 1800명의 네덜란드 시민들이 설립을 위한 자본 투자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근대적인 주식회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긴 했지만 동인도 회사는 동시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이 통제하고 있던 거점지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동인도 회사의 배들은 대포로 무장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605년에는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루쿠 제도의 거점지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리랑카와 인도의 여러 항구들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들에는 현지인과 네덜란드인 뿐만 아니라 중국, 오스만 투르크 등 세계 전역에서 상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1609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동인도 회사에게 현지에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은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무역을 진행할 수 없으며 무역을 진행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대항해 시대 때 무역과 전쟁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엮여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인도 회사 내에서 비교적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들은 현지에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민족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적들을 그냥 보내주지 마라, 신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경쟁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 다른 유럽 경쟁자들을 인도네시아 섬들에서 몰아냈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이때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정부들에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향신료와 관련된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하라고 강제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몰래 다른 세력과의 무역을 추진하는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621년에는 반다 제도의 상인들이 잉글랜드 상인들에게 육두구를 판매했는데, 당시 육두구는 유럽에서 금보다도 비싼 값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이 정보를 입수한 후 현지의 마을과 사원들을 가차없이 파괴했고, 현지인 15,000명 중 1,000명 정도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정책을 통해 네덜란드는 이후 150년 가까이 육두구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무역하기를 거부하자 80여 척의 배를 중국 해안에서 침몰시키기도 했는데, 당시 중국의 기록은 중국인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행각에 얼마나 질려버렸는지 잘 보여줍니다. 빨간 머리를 가진 야만인인 네덜란드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며 거친 풍습을 가지고 있다. 소유욕이 강하고 값비싼 상품에 연관된 무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영리하며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덜란드에게는 어떠한 나라도 너무 멀지 않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경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반발은 큰 문제가 되었는데, 스페인과 계속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경쟁자인 잉글랜드의 도움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잉글랜드가 반발하자 당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였던 얀 피에테르손 코엔이라는 인물을 소환하고 다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몰래 출국해 동남아시아에 다시 도착했고, 현지에서 회사의 권력을 다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경한 정책을 다시 추진했는데, 이는 대항해 시대 동인도 회사가 일종의 국가 안의 국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런 식의 정책을 통해 17세기 중반 계속해서 거점지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1663년에는 인도 남서쪽 해안의 고치까지 점령했는데, 이 도시는 1500년 포르투갈이 유럽 최초로 요새를 건설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한 네덜란드의 해외 팽창 과정을 살펴보면 전성기를 맞이한 후 팽창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모든 무역로가 봉쇄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항해 루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역사에서 다시 없을 전성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역사의 진행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1800년대 중반, 바실리 야쿤치코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서 성공한 자본가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그리고 폴란드 등의 방향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제국의 규모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팽창한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노릇을 하면서 러시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야쿤치코프가 보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이런 지역에서 외국의 기업과 자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쟁 기업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 시기 야쿤치코프로 대표되는 러시아 자본가들의 불만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일어난 러시아 고유의 특이한 현상을 잘 보여주기에 따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쿤치코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야쿤치코프는 1827년 농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은 끝에 가족의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고,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는 모스크바 북쪽 300km 코스트로마 지역에서 소금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로마라는 지역에서 성장한 것은 야쿤치코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던 지역이었고, 이에 따라 물건을 거래할 때도 중앙의 화폐가 아니라 외상이나 신용에 바탕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점점 초보적인 형태로 남아 근대 금융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제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피한 채 설립되고 발전한 여러 기업과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방에서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야쿤치코프는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적어도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꼭 서유럽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러시아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보기에는 미래에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서유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농촌과 지방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야쿤치코프는 자신의 뿌리 때문에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 시절 농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해력을 갖추게 되자 코스트로마 지역에서 술과 관련된 세금을 거두는 일종의 공무원이 되었고 이때 일하면서 러시아 조세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해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때 맺은 인연으로 인맥을 쌓기 시작해 1850년대부터는 자본가로 변신했고 당시 막 개발되던 철도의 투자에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때 야쿤치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서유럽에서 온 외국인이었는데 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가지고 스스로 철도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스트로마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을 만들고 흑해 지역의 선박회사를 만들기까지 할 정도로 사업에서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는 일종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러시아 수도의 많은 사업가들로부터도 절대적인 공감을 받았습니다. 야쿤치코프가 보기에 당시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외국의 자본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역으로 러시아 내부의 자본가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쿤치코프는 이제부터는 러시아 자본가만이 철도 건설을 독점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자본가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자금은 높은 관세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만든 계획의 골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전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가지 생각을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스스로 농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유주의의 바탕을 둬서 농노제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강력한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유지되는 것을 눈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 러시아에서 자본가들이 정부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183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만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비율은 1902년에도 1.2%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상인과 자본가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정부는 이들을 손쉽게 좌지우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의 자본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줘야 했는데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러시아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들어 러시아가 점점 외부로 팽창해 나갔기 때문에 철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점점 많은 투자자가 러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자국 내에서 오히려 외국의 자본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쟁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던 돈바스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석탄과 철광석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은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자본가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1890년 무렵의 통계를 보면 러시아 전체 중공업 산업의 자본 중 약 65%가 서유럽 자본이었고 서유럽에서 온 자본 중 약 3분의 2가 프랑스 자본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 외국인들이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들은 황폐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마치 아프리카인처럼 대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라는 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야쿤치코프는 아예 서유럽과의 자유무역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르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외국의 투자가 있어야만 전방위적으로 팽창하고 있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자국민의 불만을 일부 잠재우고자 했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러시아 전체의 투자금 중 약 3분의 1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의 자본이었을 정도로 러시아는 외국의 자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주인공 알프레드 노벨과 그의 형제들도 이런 흐름을 타 스웨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프랑스, 영국에 맞서 싸운 크림 전쟁 때 러시아 정부에 화약을 납품해 큰 이익을 거둔 노벨 가족은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발견된 유전에 투자해 이익을 거뒀습니다. 노벨 가족이 세운 회사는 유전 개발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러시아 안에서 펼쳤지만 80%의 지분을 노벨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0%는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소유하고 있던 외국 회사였습니다. 큰 이익을 거뒀지만 회사에서 일하던 러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당시 기준으로도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야쿤치코프로 대표되는 러시아 자본가들의 국외 자본 배척 요구는 야쿤치코프가 1907년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1914년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도 러시아 정부, 특히 경제 관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반감을 품은 러시아 내부의 전통적 엘리트층에서는 조금씩 호응을 얻었고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함께 독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자 1915년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청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러시아 은행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혁명 직전이었던 1917년 2월이 되면 대규모 산업도 청산되기 시작했고 비러시아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은 국가로 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자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고 노벨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도 이때 러시아 정부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19세기 이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과정을 보면 1917년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기업이 국유화된 것도 단순히 추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에만 입각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외국 자본에 대한 반발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라는 이론, 그리고 얼핏 봤을 때 공산주의에서는 등한시되는 민족의 문제가 제국의 팽창 과정과 그 정점인 전쟁의 발발 시점에서 결합되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치 시대 여러 분야의 역사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소환되고 재조명됩니다. 나치 시대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벌어졌고 이 범죄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되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균등하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반복해서 조명되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기억에 묻혀 있거나 애써 외면되기도 합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특히 나치 시대의 여러 기업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마지못해 협력한 것을 넘어 그 시대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억을 되새긴다는 건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기업의 사례를 통해 나치 체제 하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후 어떻게 자신들의 과거와 조우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독일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인 로베르트 보쉬입니다. 이 기업은 보쉬가 1886년 정밀기계 및 전기공학 작업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을 창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895년 슈투트가르트에 전기가 들어오고 보쉬가 전기의 설치 작업을 맡게 되면서 이 회사는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곧 보쉬는 자체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공장도 세웠습니다. 1898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시작했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해외 수출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빠르게 사업을 복구할 수 있었고 나치가 집권한 33년 무렵에는 무려 약 11,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고 1920년대 말에 세계 대공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쉬는 전기공학과 차량 기술 분야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 기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치는 보쉬에게 협력을 요구했고 보쉬는 이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미 1933년부터 보쉬의 여러 사업장이 나치의 군수산업에 편입되기 시작했고 1938년까지 클라인마흐노와 힐데사임에 두 곳의 비밀 군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독일 공군을 위한 부품과 군용 차량 전자장비가 전문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쉬가 이러한 생산을 위해 대규모의 강제 노동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수용소 수감자들이 회사가 운영한 외부 수용소에 수용되었고 여러 강제 노동자와 전쟁 포로들이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보쉬 군수공장에 투입된 9,000명 이상의 노동자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강제 노동자였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전쟁 기간 동안 보쉬의 계열사에서는 총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보쉬를 위해 노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로베르트 보시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당과 가까웠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가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념은 나치 정권 하에서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기업을 속칭 아리화하는 대신 유대인 견습생을 일부러 채용해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보시는 1942년 사망하기 전까지 일명 보시그룹이라는 일종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지원했고 자신의 직원을 통해 우리에게는 작전명 발키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했던 인물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과 체제 반대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고 수용소에서 구해주었으며 유대인 탈출을 지원하는 조직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저항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후임자에 의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체제에 협력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조용히 저항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보시는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나치 체제에 협력한 수많은 독일 기업들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나치의 패망 이후 현재까지 보시가 스스로의 과거를 대할 때 보이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보시는 스스로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회사 차원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룬 방대한 연구들을 직접 의뢰했고 독일 경제계의 강제노동 보상재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청산을 위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또 다른 기업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입니다. 1934년 히틀러는 모든 국민이 탈 수 있는 국민차의 개발을 지시했는데요. 독일의 폭스가 국민이고 바겐이 차라는 뜻이니 폭스바겐 자체가 국민차를 뜻합니다.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 자동차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1935년에는 나치당 산하의 조직인 독일 노동전선이 폭스바겐 준비회사를 설립해 자동차 공장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주변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1938년부터는 회사 명칭도 공식적으로 폭스바겐으로 바뀌었고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 출범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스바겐은 처음부터 나치 정권이 직접 운영한 일종의 국가 기업이었습니다. 1938년 나치는 대대적인 선전 행사를 열고 폭스바겐 공장 착공을 독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히틀러는 새로 개발될 차량에 Kraft durch Freude, 즉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서 KDF 와겐이라는 국민차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고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위한 견습생의 모집과 숙소 관리, 기초교육 등은 모두 히틀러 유겐트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 준비에 조급해진 히틀러는 민간 차량 생산을 중단시켰고 1939년부터 폭스바겐은 군수 장비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KDF 와겐은 곧 독일 군용차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폭스바겐의 공장에서는 각종 대전차 무기와 지뢰, 전투기와 로켓 부품이 생산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나치 정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노동자, 전쟁 포로, 그리고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특히 나치 친위대인 SS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만 명에 달하는 강제 노동자들이 혹독한 조건에서 볼프스부르크에서 일했는데 1942년에는 공장 안에 기업 자체의 수용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용소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강제 노동자들이 폐쇄된 세탁실과 같은 차마 서술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머물며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폭스바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44년 기준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2가 강제 노동자였습니다. 여러 강제 노동자 중에서도 소련 포로들의 경우 상황이 특히 열악했습니다. 그들 중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망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 최소 365명의 어린아이와 아기가 사망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강제 노동자 여성에게서 태어나자마자 분리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보시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스스로의 나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역사학자 한스 봄젠에게 자사의 과거를 조사하도록 직접 의뢰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스 봄젠은 로마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노벨 문학상을 탄 것으로 유명한 테오도르 봄젠의 증손자이면서 20세기 후반 독일을 대표한 저명한 역사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역사학자에게 자사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것입니다.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몸제는 10년의 연구를 거쳐 1996년에 그 결과물을 출판했습니다. 동시에 폭스바겐은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인도주의 및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1995년에는 나치와 관련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생존자를 위한 특별 지원 기금을 마련해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에는 볼프스부르크 공장 부지 내에 폭스바겐 강제노동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쉬와 폭스바겐은 나치 시대에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체제에 협력하거나 그 안에서 성장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남긴 흔적은 단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쉬와 폭스바겐은 모두 그 어두운 과거를 덮기보다 나름대로 직면하고 반성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나치 시대의 기억은 단지 당시의 범죄를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권력, 기업,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없이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과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몇 주째 독일은 혹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고 임시로 마련된 주택이나 정원 오두막, 지하실에 머무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한낮에도 성의 꽃이 피었고 밤이 되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외투에 목도리, 모자를 착용한 채 이불 속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최악의 혹한기가 다가오던 1946년 12월 31일 밤 요제프 프링스라는 한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자신의 노동이나 간청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라도 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 가톨릭 교회 최고 성직자인 이 추기경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절도를 허용한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생존을 위한 절도는 이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일 사람들은 훔친다라는 말을 추기경의 이름을 따서 프링스하다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의 이 이례적인 발언은 독일이 잿더미와 눈더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천년 제국이라는 나치의 허망한 이상은 잔해만 남았고 국가 통화였던 라이히스마르크는 이제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특히 가장 절실했던 식량과 연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 기준 산업재 생산은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사실상 암시장, 물물교환, 밀거래, 그리고 절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그해 겨울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탄 절도는 비단 주교의 묵인 이후에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적인 생존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차 정차 지점에서 검은 석탄이 실린 화물 열차에 덤벼들었고 이런 습격은 대개 밤에 벌어졌습니다. 절도에 가담한 사람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아이들, 심지어 의사와 엔지니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든 훔친 것을 통해서만 가족을 얼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화폐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산 담배가 화폐를 대신해서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실상의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들은 본국에서 담배를 박스째로 배송받아 독일에 풀었고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물건들과 담배를 교환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담배로 식료품을 구입했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구해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농가나 공장에서 도시로 향하던 트럭들은 흔히 남은 물품을 길에서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점령국들에게 당시 독일 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연합국과 소련 모두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독일인들에게 납득시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처음 2년간 두 진영이 시행한 경제정책은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45년 8월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독일의 산업시설을 해체해 전승국으로 옮기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전쟁을 통해 초래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각 점령국은 자신이 통치하는 구역에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소련에는 서방 점령지에서 추가적인 보상까지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미국과 영국이 점령한 서독 지역에서는 훨씬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산업 설비 중 해체된 비율은 고작 3.5%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사회사 연구의 권위자인 역사학자 한스 울리시 펠러는 독일 사회사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독일이 붕괴 사회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처리된 편이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독일 산업 역량의 약 75%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이는 이후 서독의 경제 기적이 가능했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47년부터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정책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고 미국의 사회, 경제체제를 수출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비전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가난한 대중이 공산주의에 매혹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947년 6월, 미국과 영국은 양국의 점령지를 통합한 지역에 경제평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경제 회복과 물자 공급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주의회에서 파견된 52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였습니다. 이 평의회 국장 중 한 사람으로는 1948년에 무소속 정치인 루드비시 에어하르트가 임명됩니다. 그는 이후 독일식 국가조정형 자본주의 체제인 사회적 시장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 체제는 곧 서독 경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1948년부터 서방 점령 지역에서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건 프로그램은 원자재와 상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낮은 이자의 지원금과 대출을 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은 고통받는 유럽에 장기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소비 시장으로 회복시키고 동시에 소련에 맞서는 전선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서독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개혁, 즉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결국 미국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47년 가을부터 워싱턴과 뉴욕에서 새로운 화폐를 비밀리에 인쇄하기 시작했고, 이 지폐들은 철저한 보안 아래 베를린의 옛 제국은행 본점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폐개혁 직후 서독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화폐인 도이치마르크 기준 60마르크가 인두금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이 중 40마르크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과거 독일 제국의 국가부채는 새로운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서독 지역에서는 상점 진열대가 다시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새 돈을 쥐게 되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불만이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뮌헨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란 가격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격분한 군중으로부터 한 계란 상인을 보호해야 했다. 그 결과는 수많은 깨진 계란이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과일과 채소 상인들이 격렬한 군중의 공격을 피해 교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루트비시 에르하르트는 화폐 개혁의 흐름을 타고 시장 개혁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물가 규제를 철폐했는데 그 결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전쟁 직후 서독에서도 국유화 논의가 활발했지만 이제 노동조합은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장 경제의 사회적 요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 폭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무르익은 결과 11월에는 약 900만 명이 노동조합의 호소에 따라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에르하르트 교수 물러가라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조합과 거리가 있었던 벨트 신문조차도 이를 두고 20년 만에 가장 큰 파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르하르트는 군중의 시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 모두를 위한 번영에서 이 과정을 두고 시간과 강한 인내심이 필요했다라고 썼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았고 노동조합들도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점령국들을 자극할까 두려웠던 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생활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독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셜 플랜, 화폐개혁, 에르하르트의 시장개혁, 그리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결합되면서 독일 경제 기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이 되자 노동자 가정의 평균 실질소득은 이미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적중한 셈입니다.
커져가는 물질적 풍요는 서독 국민을 서방 세계에 묶어두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전체주의적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단단히 보호해주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349년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 위치한 슈파이어라는 도시에는 이전까지 도시를 이끌어가던 정치인들이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금 사건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금을 주도한 이들이 경쟁 정치인이 아니라 얼핏 보면 정치와는 무관해 보이는 길드 조합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공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길드원들은 권력자들을 가둬놓고 자신들에게 도시의 운영에 관한 정권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지에 몰린 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왕과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특권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슈파이어의 시정은 전적으로 길드원들에 의해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시의 운영에 관한 일종의 법률을 제정했고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를 길드 혁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역사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14세기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유럽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왕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귀족들이 주로 도시를 운영했다면 이후로는 새로 부상하기 시작한 수공업자들이 귀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슈파이어에서의 사건 이후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직조공, 제빵사, 소금 생산자, 도축업자, 맥주집 주인, 그리고 모피 생산자의 대표들이 도시 입구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무장을 한 채 시청까지 점거했고 당일 저녁에는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을 자극한 것은 동의 없이 부과된 음료에 관한 세금이었는데 다른 시민들의 큰 불만 없이 이 점거가 이뤄진 것은 도시 전반적으로 이전의 권력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반기를 주도했던 이 중 한 명이었던 한스 바이스라는 직조공은 다음날 아침 시청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전까지 시정을 담당했던 귀족들은 즉시 자신을 비롯한 길드원들에게 모든 권력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접한 귀족들은 놀랍게도 이를 바로 수용했는데 이들은 권력의 상징인 시청의 열쇠와 도시 아카이브의 모든 비밀문서를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드들이 모든 도시들에서 이처럼 순조롭게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얼마 후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시인 쾰른에서 유사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경우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난 끝에 길드원들이 진압되었습니다. 도시의 귀족들은 33명의 길드원들을 처형시켰고 도주한 이들은 영원히 쾰른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추방되었습니다. 이곳에 길드와 길드원들이 가지고 있던 전재산이 압류되었고 이후의 길드원들은 더 이상 무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길드원들이 이처럼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도시로부터 각종 특권을 부여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쾰른에서는 위에 반란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수공업자들의 길드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수공업자들이 도시의 개발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길드들은 이후로 상품 판매 등에 있어서 독점에 가까운 권리를 갖는 대신 시 당국에는 지원과 복종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도시의 개발에 참가했기 때문에 길드의 존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명분을 바탕으로 길드들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분야의 수공업자라면 길드에 가입되는 것이 강제되기도 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동종 업계인들끼리의 반목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는데 이는 길드의 강력한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는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유럽 중세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왕, 영주 혹은 주교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이 지배자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의 자체적인 결사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들은 시장에서의 공급량과 상품의 질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물건을 살 경제력이 없는 극빈층이 많은 경우 피해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길드에 가입하려는 이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싶어 한다고 무조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난하거나 궁핍한 길드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길드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드에서 파는 물건을 혼자 만들어서 팔고 싶어하는 이들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길드에서 파는 물건들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드원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신들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을 찾아내서 처벌했습니다. 이때의 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길드원들의 반란이 성공한 곳들에서는 점차 길드의 지도자들이 도시에서 시장과 같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길드들 중에서도 특히 위상이 높았던 길드들이 있었는데 금세공업과 같은 길드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위상이 높은 길드의 장들은 귀족 가문과 결혼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상류층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음모론들처럼 길드들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길드의 힘이 점점 강해진 것은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도시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도시에 가면 시골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부를 쌓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시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각종 물건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비슷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이 평생 나고 자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정착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신들을 보호해준 영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끼리 자체적인 조직체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초기 길드의 탄생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초기까지만 해도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소량의 와인과 돈을 준비했는데 와인은 단체 행사에서 다 함께 마시는 용도로 쓰였고 돈은 공동으로 관리되다가 길드원 중 사망하는 이가 발생하면 그 남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서 도시로 건너온 이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했습니다. 여러 길드들의 규정을 보면 광대나 양치기 같이 당시의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출신의 이들은 초기에도 이미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또한 일단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일종의 품위 유지가 강요되었는데 도시에서 밖에 나갈 때 단정한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품위 유지는 술집에서조차 강요되었는데 예컨대 길드원들은 맥주를 마실 때도 식탁에 맥주를 흘리거나 술에 취한 채 식탁에 엎드려 자면 안 됐습니다. 어린 견습생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과정이 발전한 이후에는 견습생들에 대한 통제도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스승의 집에서만 잠을 자야 했고 낯선 이성과 만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온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준다는 명분으로 생겨난 길드였지만 길드는 오히려 기회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길드는 처음에는 길드원들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길드원들은 시장에서 좋은 자리에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잡아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길드원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16세기의 한 길드에서는 가장 부유한 길드원과 가장 가난한 길드원의 재산 차이가 무려 2500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수공업자가 여러 가난한 길드원들을 착취에 가까운 형태로 고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적극적으로 파업을 일으키는 길드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길드의 특권을 인정해줬던 왕들도 길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길드들을 더 이상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길드는 중세로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권력자들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새로운 지식인들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구체제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이후 길드들은 대부분 해체되거나 그 힘이 크게 약화되면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흔히 중세하면 떠오르는 암흑기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중세에 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의 교회는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데 중세 사회에서 이런 방식의 경제활동은 인간이 아닌 신의 소유물인 시간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한 억압이 이뤄졌으니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음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12세기가 지나고 유럽에서 각종 도시들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활동들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탈리아와 독일 북부 지역에서 큰 규모의 상인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업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상인들도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때 상인들은 스스로의 직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논리들을 발전시킵니다.
기존에는 신의 소유물인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비판을 받았다면 이제 상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동이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얻은 수익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세기의 한 영국인은 상인들이 한 지역에서 풍부한 어떤 물자를 다른 그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 옮겨서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지역에서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자를 받는 행위 역시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의 정당한 대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가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자 상업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상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버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유럽에서 최초의 병원이라고 평가받는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두각을 드러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와 독일 북부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지역 상인들은 배를 타고 비잔티움 제국과 중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인도 지역의 상품을 사와서 이를 오늘날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대륙에 공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북부에서도 일련의 상인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한자동맹이라 불리는 이들은 브리어를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과 유럽 북해, 그리고 오늘날의 영국까지 이어지는 교역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지역의 밀랍, 북유럽 지역의 생선, 그리고 북독일 지역의 소금과 곡물, 맥주, 그리고 영국의 양모를 지역을 돌아다니며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상인들의 규모가 커지고 교역망이 발전하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오늘날의 프랑스 샹파뉴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동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는 12세기 말부터 1년 내내 쉬지 않고 각종 직물, 가죽, 오피, 그리고 향신료를 거래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라니 슈르 마른, 3월부터 4월까지 박 슈르 오브, 5월부터 6월까지 프로방, 7월부터 8월까지 트루아,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프로방,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트루아에서 돌아가면서 시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중 쉬지 않고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등 유럽 대부분 지역의 상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샹파뉴 지역에서 연중 쉬지 않고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은 이미 발전하고 있던 유럽의 상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역들 중에서 하필 샹파뉴 지역에서 이렇게 시장이 발전하게 된 것에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요인 외에 정치적인 혹은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샹파뉴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던 이들은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여행할 때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각종 관세를 면세해줬습니다. 또한 일종의 시장 감독소를 설치해서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직하게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장거리 무역을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상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했던 것은 처음 이 지역에서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상인들 자체가 점차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지만 이후에는 이로 인해 힘을 얻게 된 상인들이 시장의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상업활동의 발전은 경제 분야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컨대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다양한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업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기록 문화의 발전을 불러옵니다. 13세기 제노바의 한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네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항상 글로 기록해 놓을 것을 염두에 두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렌체의 상인 역시 글을 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과 무역을 하던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십진법을 이용한 계산법과 0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배워와서 유럽에 전파시킨 것도 이 시기입니다. 상인들에 의한 글 사용의 확산은 종교에서 벗어난 세속화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이렇게 상업이 발전하는 와중에도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아직 도로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 상품을 들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교통수단도 부족해서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유럽 중부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야 했습니다. 게다가 통일된 정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정치 단위들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통치자가 바뀌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도로가 발전하지 않았고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다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상인들이 단순히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이용할 때조차 관세를 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통치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되자 상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라스 지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발각된 한 상인이 2만 파운드어치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탈세 행위가 빈번해지자 이미 당시에도 어떤 이는 도시 내에서 부유한 이들이 자신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보다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들이 적은 소득만을 신고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대신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탈세 행위는 물론 탈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논리 역시 중세 시기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업의 발달을 가로막았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통일된 화폐가 부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일된 유로가 쓰이는 것과는 달리 지역마다 쓰이는 화폐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샹파뉴 지역에서의 시장에서는 유럽 대륙에서 쓰이는 온갖 종류의 화폐들이 모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폐가 모두 거래에 쓰이게 되면서 뜻밖의 결과가 탄생합니다. 바로 오늘날 은행의 원시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어원적으로도 확인되는데요. 오늘날 영어에서 은행을 뜻하는 단어는 뱅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이는 고대 독일어의 방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직 은행이 등장하기 전 고대 시절의 단어였기 때문에 고대 독일어에서 방크는 당연하게도 은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크는 책상과 의자를 동시에 뜻하는 오늘날의 영어에서는 벤치로 불리는 단어였습니다. 흔히 영어에서의 벤치라고 하면 긴 의자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벤치가 책상 혹은 작업대라는 의미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독일어의 이 단어는 독일과 지리적으로 가깝던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 지역의 언어에 영향을 줘서 이 지역에서는 유사한 발음의 방코가 마찬가지로 책상 혹은 의자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지역의 상인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책상에 다양한 지역의 화폐와 어음을 올려놓고 그때그때 특정 지역의 화폐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를 교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설치해놓은 이 작업대를 찾아갔기 때문에 곧 롬바르디아 지역의 언어에서 책상을 의미했던 방코가 점차 은행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영어에서는 뱅크와 벤치로 비교적 발음이 분리되었지만 다른 많은 유럽 언어에서는 여전히 책상, 의자, 그리고 은행이 발음이 매우 유사한 단어들로 불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독일어에서는 방크가 벤치와 은행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어에서도 방카 혹은 방코가 여전히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방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은행이 방크 그리고 벤치가 방, 즉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유사합니다. 한편 이렇게 어음과 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지역에서 유럽 중부로 진출한 상인들이 종종 약속된 어음에 대한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거나 낯선 이들에게 다른 지역의 화폐를 교환해주면서 제대로 된 거래를 하지 않고 사기 행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샹파뉴 지역의 시장 감독소에서는 사기 행위를 벌인 상인의 책상을 파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상의 파괴, 곧 이탈리아어로 방카로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파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bankruptcy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